슬픔의 섬으로 바꾸었던 제주 4.3 항쟁 70주년 추념일입니다. 그날의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5차 원내 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님 개회사항이 있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동철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업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비극적 사건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음에도 역대정권이 은폐하고 왜곡하며 진실을 덮어왔습니다. 민족 내부의 부끄러운 참국으로 국가의 반인민적인 범죄였습니다. 우여곡절부터 군대적 연대에서 제주 4.3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 등이 안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만약 제주 4.3 사건이 제대로 조명되었다면 이후에 벌어진 5.18 강주 민주화 운동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6일 4.3 특별법 개정 세미나를 통해 4.3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법제도 그리고 특별법 제정 이후의 후속 작업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권과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와 사회가 되도록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상식과 보편성을 뒤집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개헌과 민생 개혁 입법을 이 결실을 맺어야 할 4월 6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으로서의 자세는 온데간데없고 오만한 행태는 참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송법 앞으로는 정권의 방송장악금지법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방송장악금지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언론 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영방송 제휴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장악금지법 개정안은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참여해 발의했습니다. 162명은 20대 국회 최다 발의 의원 수를 기록했습니다. PT 나갈 거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년이 넘게 표류해 왔지만 지금은 자유한국당마저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방송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인데 어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간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느닷없이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방송장악금지법 처리를 합의해 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개헌안 발의 당시 민주당 의원 116명이 서명까지 하고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까지 했으며 심지어 이방위원장 사퇴와 조속한 법안 통과를 외치면서 국회에서 농성까지 했었습니다. 다시 PT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습니다. 역대급 말 바꾸기요 오만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픽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 이런 내로남불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야당일 때는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하더니 여당이 되면 발로 걷어차도 되는 겁니까?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던 그 결기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방송의 중립성과 공익성,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방송의 방향성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4월 국회에서 이러한 방송장악금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결연한 입장입니다. 4월 국회를 여건과 민생, 개혁입법이 결실을 맺는 국회로 만드느냐의 여부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태도 변화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상욱 정책위의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교육부의 정시 확대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키는 최대 주범은 교육부입니다. 차라리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실정은 학생, 학부모에게 원망을 넘어서 절망으로, 또 절망을 넘어서 폭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 차관이 전화로 서울 주요 대학에 대입 정시를 늘릴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수시 확대를 기조로 유지해온 교육부가 그런 180도 방향을 바꿔서 정시 비중 확대로 기조를 바꾸었습니다. 대입을 준비해온 수험생, 학부모, 대학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 부르는 학종 전형 확대 정책을 지켜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여론 회피 땜질 처방으로 대학의 정시 확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입시 전형 정시, 즉 수능 확대를 요청하면서도 영향력과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수능 절대평가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교육부가 행정 제재와 재정 지원 권한을 무기로 대학들에게 달랑 전화 한 통으로 정시 확대를 요구한 것은 관의 전형적인 갑질이고 대학의 입학 전형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신중한 검토와 적절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는 것입니까?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올바른 교육 정책의 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적 기구를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했지만 정책 성과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국가교육회의의 활성화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고만 하고 처분 방법은 없는 환경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일 민간 업체들에게 수거를 독려하고 저품질의 폐비닐은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며 EPR 지원금 조기 집행, 국산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해외 판로 개척 등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은 쌓여있는 폐비닐을 보이지 않게 수거만 하겠다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처분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생활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민간업자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게 된 근본 이유는 중국의 수입 금지 때문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포기에 따른 무대책으로
고형 연료 시장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 촉구를 해왔지만 환경부와 산자부가 이를 외면한 채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다가 결국 수거 거부 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정부에 3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 시설의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대기 배출 시설 기준을 강화하며 분리 배출 및 수거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관련 업계 전문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산자부는 폐자원의 REC, 즉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가중치를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EU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는 현 REC를 계속 적용함으로써 시장이 급격히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입 바이오매스 사용량 규제와 REC 축소 등을 통해 국내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정부 여당은 2018년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이 폐기물 처리 부담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자원화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없이 배출자와 지자체에게 경제적 부담과 처리 의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재활용 정책이 후퇴할 경우 회복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특단의 대책들을 마구 쏟아내는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바른미래당이 방송장악금지법 관련해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단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김동철 대표께서 언급을 하셨고 또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은 KBS, MBC 사장이 선임된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한 것조차 그리고 한국당이 제출한 법안을 스스로 까지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162명의 민주당 전원이 서명한 그 법안을 그리고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의당 법안과 함께 병합해서 심사해서 통과시키자고 한 것조차 거부하는 것은 이 정권은 정말 낯짝이 두껍고 철면피 정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반드시 이 방송장악금지법을 통과시켜서 방송개혁 법안이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을 계속 주지 않는 그런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PT를 보셨지만 이 사진이 작년 7월 2017년 2월 달에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언론장악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이 사진에 대해서 본인들은 분명히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고용진 의원, 김성수 의원 다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방송장악금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 오세정 의원님 지금 과방위 간사로서 지금 여전히 똑같은 입장으로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왜 1년 만에 본인들의 말을 바꿨는지 국민들께 분명히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언론 개혁 법안인 방송장악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우천 의원님, 산자위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지난 31일 날 최저임금 위원회에 정부가 다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해달라고 찾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현장에 가보면 가장
심각한데 최저임금이 올리면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일로 매진해야 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소비자는 지금 오른 물가를 수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월 소비자 물가가 외식 물가가 2.8% 상승해서 라면값, 짬뽕 값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3월 또 고용 동향을 보면 고소매업이 이게 최저임금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건데 92,000명. 또 사업지원,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이런 중에 31,000명, 145,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한 개 기업들이 정말 울부짖고 있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나고 이 문재인 정부 지금 급식비, 상여금 이런 등등이 노동계에서 상여금은 이 얘기를 같이 통용을 했는데도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9,000원이 넘었고 또 풀타임 임금으로 보면 이미 최저임금 10,000원이 넘어섰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는 최저임금의 흉포가 최저임금의 저주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로 정부에서는 하나하나 셀로 나눠서 이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계속 정액만 올려놓으면 계속 일자리는 줄어들고 한 개 기업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 정부가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영안정자금 3조 원을 지금 금년도에 나눠주고 있는데 세금을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근로장려세제가 OECD에서도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지금 최저임금의 당사자는 오히려 그 빈곤층은 30%밖에 안 됩니다. 한 가정으로 보면 한 가정의 주인이 가장 돈 많이 버는 분이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가족으로 보면 가정으로 이렇게 회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의 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 세제를 항구적으로 만들어내면 그거가 포함하면 최저임금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번에 6월 달까지 또 다시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동결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빨리 국회에서 또 정부에서 해결해서 지금 그 소상공인 지금 한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꼭 주기를 합니다. 네, 정책위 수송받고 계신 최희배 의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예, 최은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금감원의 하나은행의 2013년 채용비리 의혹 검사 결과에 따르면 합격자 229명 중 32명에 대한 채용 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은행의 채용 비리는 청와대, 국회 등 고관 대작의 추천 특혜, 명문대 특혜, 남성 특혜라는 3대 채용 비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하반기 채용의 경우 남녀를 4대1의 비율로 차등 채용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여성의 서류 전형 커트라인이 남성보다 48점 높았으며 차등이 없었다면 619명의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 합격했을 거라는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나은행의 근로감독관을 즉시 파견하여 2013년 하반기 채용 이외에도 남녀 차등 채용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또한 금융회사의 채용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남녀 고용평등법상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금지를 위반해도 벌금이 500만 원에 불과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재입니다. 국회는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 또는 경영진의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금감원에서도 하나은행에 2명을 추천하였으나 누가 추천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채용 척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벌 앞에서 작아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법부의 삼성 반도체 사업장 201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중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판결에 따라 노동부가 이를 공개하려고 하였으나 삼성이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여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드러났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해치는 것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것으로 목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권익위에 삼성에 대한 보고서 공개를 막은 행위는 오히려 삼성이라는 재벌을 대변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재벌 앞에서 작아진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언론인이 삼성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수지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만 해도 언론재단 같은 기업 출연 공익법인이 언론인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위반이라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있었고 2016년 권익위도 기업이 운영하는 재단으로부터 해외 연수를 지원받는 기자가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권익위가 기존 입장을 뒤집어 몇 가지 형식적인 절차만 갖추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신제품 출시 행사 홍보를 위해서 기자를 초청하고 해외 팸투어 역시 기업이 언론사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합리적인 기준만 마련한다면 항공권, 숙박, 음식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지원을 가능하다는 해석도 해주었습니다. 기업이 유권 해석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우회하는 꼼수를 권익위가 수용하여 기업이 언론에 로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되돌아보고 본연의 역할에 맞게 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도 위에서 언급한 국민권익위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방에 관사 맡고 계신 오세정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가방이 간사입니다. 방송창업법 개정, 방송사금지법 개정, 저희 일관되게 주장이 왔는데 요즘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양승동 KBS 수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요청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지만 여기서도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는 방송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책임 회피와 소신을 공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법의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자기는 지금은 말할 위치가 안다라고 대답을 회피해왔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노조에 아직도 소속돼 있으면서 작년에는 노조위원장이 KBS 노조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을 해달라고 우리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 위치에 가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이유이겠지만 얘기할 수 없다고 회피해봤습니다. 또한 이분은 논문 표절, 부동산 다운계획서의 세금 탈루, 국회에서의 허위 지수가 거짓 자료 제출 등으로 도덕성에서 많은 흠집이 밝혀져서 KBS 수장으로서의 자질, 능력, 도덕성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부적합 의견을 냈고요. 정부가
공영방송 KBS를 정치 권력과 자본가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시킬 의사가 있다면 양승만 후보자에 대한 국회 부족한 의견을 수용하고 조속히 자질과 능력, 리더십을 갖춘 적합한 후보를 다시 지명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오락가락한 대입 정책에 대해서 저도 준비를 했지만 아까 지상욱 정치부장께서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도 전면적인 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입시는 센터 시험과 대학교 입시 대학교 본고사죠. 이것이 주로 그 선발 기준인데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지 못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전면적인 이 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 시험에 서술식 문제를 집어넣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혁안은 10년 계획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대학 입시 바꾸지를 말고 일본을 따라서 일본의 예를 본받아서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입시 정책을 해주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암호화폐 특별대책단 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날 전 국민의당에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저를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위원은 권은희 국회의원, 심영현 체육교육위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암호화폐 관련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임무였고요. 이와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 육성도 또한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6차례 회의를 통해서 정부 업무 보고도 받고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간담회도 하고 법안 검토회를 통해서 대책단이 제안한 법안 5건을 제출하기로 했고요. 또한 그 합당이 된 이후에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 1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암호화 특별대책단의 정책대안으로 결정하고 모든 의원들의 동참을 얻어서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보고서에 기재를 했고요. 암호화폐 특별대책단 법안 6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전자문서법, 전자선거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노위 간사 맡고 계신 김상원. 네, 지상욱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은 미세먼지 공포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환경 대응이 빚어낸 또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2017년 7월에 세계무역기구의 플라스틱, 종이 등 24종의 고철 폐기물을 2018년부터 수입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고 올 1월부터 실제 수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치를 한 것입니다. 정부가 남 탓하고 미봉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을 해야 합니다. 열흘째 계속되는 잿빛 하늘의 미세먼지에 이어서 이제는 집 앞을 뒤덮는 쓰레기 대란에 국민들은 불편을 넘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활용 체계와 분리수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을 아파트와 수거업체의 개별 계약에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관여해서 폐기물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폐자원 재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폐자원 재생의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없는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비닐, 스티로폼 등은 분리수거 방법 자체를 개선을 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 결과 최응식 전 금감원장의 채용비리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사태 수리로 덮을 것이 아니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감원의 신뢰를 추락시킨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최 전 원장은 채용 청탁의 중대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고 청와대는 인사 실패에 대한 엄중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 최 전 원장의 다수의 전 현직 은행장 등이 32건의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서류 전형, 실무 면접 점수 모두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고 합숙 면접에서 0점 처리된 응시자도 특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로 충격적입니다. 말로만 공채였을 뿐 현대판 음서제였습니다. 이는 땀 흘려서 노력하는 청년들과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사활을 거는 취준생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에 조사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김정태 전 행장을 비롯해 지위 고하를 감원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사활을 걸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문이 간사맡고 계신 이동석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교육부의 실정이 아주 도가 넘었습니다. 절망 상태입니다. 교육부 차관이 전화 한 통으로 정시를 늘려라. 정말 국민은 황당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보고 교육부 마피아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 입시, 교육 현장 혼란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국가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혼란에 대해서 뚜렷한 대답을 못하고 있는 교육부 정신 차리십시오. 4월 국회는 개헌 국회입니다. 개헌 논의가 주로 이룰 것입니다. 당장 개헌안을 주제로 문재인 대통령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4월 임시회기를 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당은 벌써부터 의장을 놓으면서 4월 임시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내용의 독선, 독단, 독재, 삼독 개헌안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작 개헌 논의의 주체인 국회는 강 건너 불보듯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개헌안을 청와대로부터 하명을 받아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으니 어떻게 제대로 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집권 여당은 모든 야당이 반대하는 개헌 내용을 가지고 깡짜 부리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태경 최고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예, 저도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나오는데요. 하나는 5.18 진상규명 방해안은 서주석 차관 해임해야 됩니다. 어제 5.18 특조위 조사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서 차관이 5.18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국방부가 특조위 보고서를 축소했다는 겁니다. 축소한 내용이 뭐냐면 특조위 초안에는 서주석 차관 관련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서주석 관련 부분을 지우고 국방부가 최종본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조위 조사관이 초안을 만들고 국방부가 최종본을 정리한 건데 이 최종본에는 특조위 조사관이 포함시킨 서주석 관련 부분이 지워졌다. 이것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겁니다. 국방부에서 특히 5.18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실무 책임자가 사실은 차관인데 차관이 본인 관련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쏙 빼고 최종 보고서를 냈다. 이것은 5.18 진상규명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청와대는 서주석 차관을 당장 해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는 5.18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환경부 혼을 했는데요.
오늘 한 번 더 혼을 내주십시오. 어제는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 뒷북 졸속 대처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혼을 냈는데요. 오늘은 환경부가 쓰레기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혼을 내야 됩니다. 어제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이 종료됐다라고 밝히면서 플라스틱 종합대책 보도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환경부에 재활용 수거 업체와 협의가 되었고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환경부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환경부 공무원 답변이 이렇습니다. 확정된 협의 내용이 없다. 정부 지원 내용도 없다. 그럼 뭐가 있느냐? 실제 팩트는 이런 겁니다. 재활용 수거 업체에 복귀를 요청한 겁니다. 당신들 사정이 어렵지만 좀 복귀해달라 라고 요청한 거고 수거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청한 거. 합의가 됐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됐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청만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요청이 있었을 뿐이고 또 지원 내용도 지원이 확정된 건 하나도 없고 2달 뒤인 5월까지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대고는 재활용 수거 업체가 당장 현장에 가서 수거할 것처럼 또 정부에서 현금 지원이 바로 될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쓰레기 대란이 종료되었다고 이 과장을 한 겁니다. 엄청난 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 문제는 칼을 빼들었으니까요. 한 번 더 환경부를 어제보다 더 세게 호되게 야단쳐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십시오. 잦아들 것 같았던 미투 운동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불처럼 번졌던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권력 그리고 남성 중심적 문화에 의한 폭력을 근절시키는데 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연예인 김생민 씨가 미투 가해자로 또다시 지목됐습니다. 그 피해자는 방송사의 갑질과 사실은폐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인 씻을 수 없는 충격과 트라우마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김생민 씨는 물론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진 사직하도록 만든 방송사 역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가식적이고 철면피 정당은 미투 가해자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안희정, 정봉주 씨는 바로 제명 등의 처리를 하면서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던 민주당이 민병두 의원 사태 처리는 왜 지연시키려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투 운동의 본질을 외면하고 의원직 한석을 유지하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미투 운동을 응원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언제까지 처리를 거부하고 옹호하려는 것인지 민주당은 대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검찰이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어제 다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영장 기각 시에 검찰이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내용을 빼고 영장 청구한 사실을 본 의원이 지적했으며 재청구 시에 반드시 이를 추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 청구에서도 두 번째 피해자 내용을 뺐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수사 신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만 본다면 국민들의 검찰 신뢰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도 프레시안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만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또한 민주당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또 지연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이상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